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해서 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느껴진 변화를 언제든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언제든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라디오 7화, 오늘은 김주환 교수의 저서죠. 회복 탄력성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공, 인생 변화를 이야기하는 채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패,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이 책이 제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1부고요. 주로 나 자신,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다룰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올라가는 2부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미래의 성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행복해야 성공이 따라온다고 강조하는데요. 저도 구독자님들께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공을 바라긴 하지만 현재가 최악인 것처럼 적외감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참 많이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클래스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실패와 부정적 감정들을 잘 다루면서 현재의 내 모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저자에 따르면 남들이 알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성공한 거죠. 이들에겐 회복 탄력성이 있고 실패는 오히려 반가운 존재인 겁니다. 즉, 개구리도 뛰려면 반드시 뒤로 딱 움츠려야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크긴 하지만 미리 축하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는 진짜 잘만 다루면 정말 큰 성공의 발판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뭘까요?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 아닙니다. 저자가 정의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이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지니고 목적 달성 여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죠. 이걸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스로에 대해 아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속으로 자기 자신과 진짜 묻고 답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어색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은 아주 약간 나아요. 그리고 모레는 조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혼자 산책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묻고 답하고 혼자 그러다 보면요, 이제 하나 둘씩 답이 번쩍거리면서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아, 그거구나. 내가 그걸 하고 싶었구나. 지금 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막 알게 돼요. 말 그대로 갑자기 막 알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죠, 이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뭘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지, 지금 뭐가 겁나고 뭐는 괜찮은 것 같은지, 지금 왜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힘들 것 같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그냥 당연히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성공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십수년간 무의식에 깔려있던 잠재의식도 새로 깔았고 시각화를 통해 인생 미리 보기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거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막 손톱 물어뜯고 그럴 필요조차 없는 상태, 그런 사람, 이런 상태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상태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와 닿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도 이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다 그냥 막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즉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저자는 이 유리공의 비율이 고무공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당연하게도 세상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소수만 성공하는 이유죠. 자, 우리는 오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고무공, 낮은 사람을 유리공에 비유해 볼 건데요. 무엇보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유리공도 오늘과 다음 주 올라갈 2부 영상 내용까지 잘 참고하면 얼마든지 고무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고무공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책에 소개된 류춘민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연매출 50억이 넘는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어요. 그의 음식점은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산책로에 자리 잡은 1만 1천 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좌석은 500석 이상에 종업원은 100명이 넘었죠. 그런데 1997년 IMF가 덮치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1999년 광우병 파동까지 일어나자 빚이 계속 늘어난 거죠. 그는 결국 100억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면서 그 고깃집을 헐값에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끝까지 욕심내서 붙들고 있다가 부도라도 냈으면 직원들 퇴직금이나 줬겠어요? 팔아 넘긴 게 다행이죠. 아주 화난 표정으로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한 그는 아내와 4년을 더 고생한 끝에 작은 국수집을 차리고선 밝은 표정으로 도마질을 하며 또 말합니다. 이제 하루 100그릇만 팔자는 목표가 생겨서 좋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주변의 물음에는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며 삽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딸아이 책 한 권 사줄 돈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동화책을 써주다가 벼랑간 해리포터 작가가 된 영국판 고무공 J.K. 롤링의 말이 떠오르는 지점인데요. J.K. 롤링은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실패했지만 나는 살아있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오히려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실패는 이렇듯 고무공 기질을 가진 사람에겐 엄청난 탄성을 가지고 올라갈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겪어본 사람 중 3분의 1만이 고무공 기질을 가지고 있고 3분의 2는 유리공처럼 부서집니다. 여러분이 아직 유리공이라면 이 부분을 진짜 집중해주세요. 고무공과 유리공이 각각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주고 고무공과 유리공에게 풀게 합니다. 고무공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풀었고 유리공들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답률은 유리공들이 더 높았습니다. 즉 유리공들은 어떤 문제를 내줬을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실수를 덜 했죠. 반면 고무공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풀었고 실수를 더 한 겁니다. 아니 유리공이 좋은 거 아니야? 말할 수 있는데 관건은 그게 아니에요. 이 둘의 뇌파를 검사해본 결과 고무공들의 뇌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기민하고 민감한 뇌는 설령 실수를 했어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되어 있었죠. 반면 유리공들의 뇌는 자신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온 거예요. 실수를 진짜 겁내는 겁니다, 이건요. 즉 고무공들의 정신적 저항력은 대단한 거죠.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면역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자기조절 능력, 2. 대인관계 능력, 3. 긍정성. 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실패를 발판 삼아 튀어오르는 고무형, 성공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목하기로 한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죠. 이 자기조절 능력을 갖추려면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 지능들은 30에서 5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나머지 50에서 70%는 꾸준한 훈련으로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감정 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분노나 짜증을 억누르는 것보다 필요하면 언제든 긍정적인 감정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이 감정 조절을 위해선 필히 창의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 큰 성인이 돼서 무슨 창의력?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창의력은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상상력과는 다릅니다. 창의력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감정 조절을 배워야 하는 성인에게 필수입니다. 자, 여기 성냥 한 갑과 압정 한 상자, 양초를 드린다고 해볼게요. 이 초를 벽에 붙여 불을 밝히되 촛농이 책상 위나 교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가 멍해지죠? 정답은 압정 상자에 압정을 모두 빼고 종이 상자를 벽에 붙여 그 안에 촛농을 두면 해결됩니다. 즉, 상자의 고유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난과 역경을 딱 마주쳤을 때 막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망연자실하고 울고 좌절해 있지만 마시고 그냥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기회로 바꾸는 것, 이 힘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창의력은 즐거워야 찾아옵니다. 코넬 대학 앨리스 아이센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엔 10분 동안 코미디 영화를 보게 하고 다른 그룹엔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학적 내용에 대한 영화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촛불 문제를 풀게 합니다. 결과는요,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 75%가 10분도 안 돼서 이 문제를 푼 반면 수학 영화를 본 그룹은 겨우 20%만이 문제를 풀었어요. 네, 여러분, 구글이 왜 회사에 신기한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막 가져다 놓고 회사를 놀이터같이 바꿔버렸는지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아, 그럼 너무 딱딱한 조직에선 어쩌지? 싶으실 거예요. 미국의 대형 종합병원 헨리포드 병원에서도 내과 의사 44명을 두고 실험했어요. 그냥 값싼 사탕 봉지를 준비해 실험 대상인 의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건넸더니 의사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높아진 거죠. 즉, 긍정적인 정서는 일으켜주기만 하면 그게 작든 크든 효과를 냅니다. 유쾌한 음악을 듣는 것, 치아에 펜을 물고 일부러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이렇듯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는 고정관념을 파괴합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요.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증가합니다. 전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이 유쾌한 감정, 그리고 각종 상황에 점점 더 잘 대응하는 이 창의력은 자연스럽게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감정 조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충동 통제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을 비교 평가했을 때 바로 이 충동 통제력에서만큼은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죠. 이렇게 충동 통제력이 높은 한국은 2004년 약 50여 개국 학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3위로 매우 우수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흥미도에서는 31위, 동기부여는 38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흥미도, 이 두 개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매년 하버드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다고 합니다. 신입생 비율이 6%에 달할 만큼 사트 성적이며 내신 성적도 수준급이죠. 그런데 낙제생 중 한국 학생 비율은 10명 중 9명이나 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충동 통제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하나는 더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이죠. 충동 통제력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결핍 동기가 아니라 성장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결핍 동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지경이 된 거죠. 우리의 충동 통제력은 전부 결핍, 타인의 기대를 채우려는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충동 통제가 안 되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이죠.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사는 삶에 어떤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없고 취직을 해도 똑같죠. 그저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늙어가죠. 즉, 충동 통제력은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단순히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고 인내하고 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하는 것, 여기선 자율성이 중요하죠.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반대되는 것들과 멀어지고, 이게 바로 충동 통제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나 직장이나 모두 지나칠 정도로 보여지는 보상에 치중한다. 공부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의 덩어리로 여겨진다. 나는 대학 1학년 교양 수업부터 3, 4학년 고학년 수업, 대학원 수업, 야간 대학원의 언론 관련 직장인, 그리고 최고위 과정 수강생들까지 그야말로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매 학기 강의를 한다. 이들을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하루하루를 넓고 깊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재를 희생하며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삶에서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 착각한다.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곧 휴식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긍정심리학 교수 벤 샤르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일컬어 채식주의자의 맛없는 음식이라고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대는 정크푸드죠. 아니, 여러분, 지금 입맛에도 딱 맞고 훗날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은 없는 걸까요? 있죠. 왜 없어요? 회복 탄력성이 관건입니다. 성공하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이 입맛에도 딱 맞고 몸에도 좋은 음식인 거죠. 그러니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 그 자체인 거죠. 지금 이 순간 몰입, 고통을 견디다 갑자기 팡 터트리는 삶이 아니라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금 이 자체에 몰입하는 것, 그러다 보니 나쁜 쪽으로 가는 걸 스스로 억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동 통제력인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조절력을 위한 단계인 감정 조절력과 충동 통제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퍼즐인 원인 분석력,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원인 분석력은 말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비관적으로 아니면 막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말이 쉽지 이게 되나?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정 조절보다 쉬워요. 감정은 감정의 문제고 스토리텔링은 이성의 문제라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생각의 전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먼저 모든 일은 그 일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여러분한테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려면 무조건 여러분의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은 머리가 합니다. 여러분이 호수에서 나룻배 위에 누워 나른한 오후 맑은 햇살을 즐기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자기 다른 조각배가 여러분 배를 쿵 받았어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고개를 휙 돌려 째려봅니다. 그런데 그냥 물결 때문에 빈 배가 여러분 배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은 멋쩍게 웃고 다시 눕습니다. 자, 어떤 배가 와서 부딪힌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 거죠. 어떤 놈이 부주의하게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 스토리텔링을 일컬어 사건의 믿음에 따른 결과, 즉 ABC 연결고리라 부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건의 믿음에 따른 결과. 즉 우리는 어떠한 사건 A가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 결과 C를 가져온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 B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3가지 기법을 써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기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무공이 되기도 하고 유리공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개인성. 어떤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냐. 둘째, 영속성. 어떤 일이 항상 겪는 일인가, 아니면 이번에만 겪는 일인가. 셋째, 보편성. 모든 면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멘탈이 약한 유리공들은요, 자신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불행을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며 항상 겪는 일로 받아들이고 내 일은 왜 다 안 풀리냐 한탄합니다. 즉 누군가 내 차를 긁고 가면 왜 내 차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나에게는 왜 늘 이런 일이 생기나, 나는 모든 일에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는 거죠.
고무공들은 완전히 그 반대겠죠. 불행이 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이번에만 겪는 것이고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일은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있어서는 이 고무공과 유리공은 정확히 반대로 응답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맨날 나쁜 일만 생기면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원인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으신가요? 이게 바로 원인 분석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스토리텔링 방식부터 곱씹어보고 바꿔보는 겁니다. 감정 조절, 충동 통제, 원인 분석. 이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게 이성으로 제어하는 스토리텔링, 원인 분석력 끌어올리기니까요. 이거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즉, 고무공이 되려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겠죠.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이번에만 겪는 일이고 이것만 문제일 뿐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어야 하고요.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항상 겪을 일이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다. 정확히 이렇게 맞춰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 앞에 딱 찾아오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몇 번 하면 조금 되는 것 같고 계속하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해서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느껴진 변화를 언제든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언제든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항상 겪을 일이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죠.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 끝엔 둘레가 50km쯤 되는 인구 3만 명이 사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 아름다운 폭포 줄기가 계곡 사이사이를 흘러내려 신비한 장관을 이루며 기묘한 협곡과 암석들이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언제나 화사한 꽃나무와 푸른 초목들로 무성한 아름다운 곳이다. 섬 전체가 울창한 열대 정원 같다고 해서 정원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정말로 천국 같은 섬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섬이 1950년대만 해도 생지옥이 따로 없었던 곳이라고 하면 믿겠는가? 미국의 식민지면서 관광지로도 개발되기 전 이곳 원주민들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오지 그 자체였던 이곳은 삶의 터전이라기보단 지옥의 섬이란 수식어가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청소년들의 비행도 너무 당연하리 많지 심각한 수준이었다. 바로 이 시기 지옥 같던 이곳에선 훗날 사회과학 역사상 길이 남을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름하여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 종단 연구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연구 대상자를 계속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런 식의 연구는 다신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연구에 참여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은 식민지였기에 참가자들은 강제로 실험 대상자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에 착수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운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진행하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이 인간에게 훗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 연구가 추적하고 있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년 시절 불행이 결국 한 성인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굳건한 전제 하에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 박사는 조금 더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 833명의 아이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출연했다. 모두가 불운한 가운데 더 불운한 아이들. 이들은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영양 공급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
가정 불화가 심했고 부모는 이혼 혹은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가족 중 누군가는 심각한 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역시나 이 집단은 학교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다. 소년원에 들락거렸으며 결국 정신질환을 앓는 등 높은 비율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은 201명 중 129명, 그러니까 3분의 2만 박사와 연구진의 예상대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머지 72명, 즉 3분의 1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런 결과는 워너 박사를 포함한 연구진 모두를 엄청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응답을 불성실하게 했나? 뭐가 잘못된 건가? 그렇다고 하기엔 이 72명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이 날 정도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 그중 한 명의 사례를 보자. 마이클은 극빈층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생후 2년 동안 아버지가 부재했으며 10살이 되었을 땐 동생이 셋이나 되었다. 어린 엄마는 이들을 두고 섬을 떠나버렸고 결국 마이클은 할아버지 손에 맡겨진 채 자라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는 정말이지 엉망이었다. 연구진의 예상에 따르면 마이클은 약물 중독자나 소년범, 적어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게 바로 이 연구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박사의 눈에 비친 마이클은 이 상식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진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18세를 넘긴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인 청년이 되었으며 성적은 초등학교 이래 늘 상위권이었고 독서력도 자기 학년 수준을 넘어섰다. 동아리 대표와 학생회장을 줄곧 맡은 그는 사트 점수마저 미국 상위 10% 안에 들며 미국 본토 유명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그에겐 구체적인 꿈도 있었다. 장차 교사가 되어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는 정말이지 긍정적이고 자유로웠고 바른 청년이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그리고 나머지 72명의 아이들도 마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성숙했으며 자존감이 높은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129명의 아이들이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와중에 어떻게 이 72명의 아이들의 삶은 이렇게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인지 박사는 너무도 궁금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들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 72명의 아이들에겐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받아주는 성숙한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든 이웃이든 간에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앞날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 언덕이 적어도 인생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72명의 아이들은 참을성과 기본적인 상식, 판단력,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남들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성인으로 자라났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일할 재능도 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그전엔 논의되지 않았던 인간관계, 그것의 중요성이 대대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죽는다. 인간관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인간관계를 잘 꾸려가는 방법에 대한 정말 수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정말 이만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72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풀며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실패에 대처하는 회복 탄력성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인관계 스킬에 전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양쪽 사람들이 모두 이 격려라는 걸 항상 옆에 두고 진행 끝에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합쳐져서 완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이 자아 확장력이거든요. 이 자아 확장력을 높여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미 존재한다면 그 사람과 더욱 끈끈하게 지내기 위해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아 확장력이란 뭘까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6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당나귀,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이 단어를 가지고 자신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상상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단어를 기억하는지 테스트한 거죠. 자신과 관련시켜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 60개 중 10개를 기억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링컨 대통령과 이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상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단어를 더 기억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개를 더 기억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당나귀라도 내가 탄 당나귀랑 링컨이 탄 당나귀를 다르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나와 링컨을 타인으로 구분한 겁니다. 즉, 뇌는 전혀 다른 인지 프로세스를 써서 나와 타인을 구분합니다.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참가자들한테 자신의 엄마와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상상하라고 주문합니다. 자, 이 결과는요. 자기 자신과 단어를 연결했을 때 그때랑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나를 동일시한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는 분명 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의미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고통을 받으면 그대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즐거우면 그대로 또 즐거웠던 겁니다.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동일시하는 대상이 세상에 있으면 자아 확장력은 높아져요.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도 나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남들을 배려할 수 있고 제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72명의 그 아이들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런 존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나는 그런 사람 없어. 이런 채로 손 놓고 남 탓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내가 꾸려야죠. 내 자아 확장력을 높여줄 인물도 내가 찾아서 내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스킬을 배우면 됩니다. 내 자아 확장력을 높여줄 인물은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책의 저자든 분류가 없어요. 본인이 만들기 나름이고 긍정적인 정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살면서 적어도 셋은 만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꾸려갈 수 있을지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주니까 직접 나서서 배워야죠. 마음에 긍정적인 정서를 꽉 채워놓고 소통과 공감 스킬을 키워서 내 자아 확장력을 높여줄 인물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통과 공감, 이 스킬을 배워야 해요.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실패해도 정말 기어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란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소통 능력을 키우려면 소통의 두 가지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 전달, 그리고 관계 형성과 유지입니다. 교수가 조교한테 이 논문 좀 복사해와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단순한 복사해와가 아니에요. 복사를 해달라는 내용 전달과 함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는 너의 윗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보통 갈등은 이 두 역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요즘 낙은 퇴근해서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어느 날 이 남자는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배고파, 밥 줘. 이러면 이제 곧바로 아내한테 험한 말 막 날라오는 거죠. 네, 남편의 멘트는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 오로지 내용만 전달한 멘트죠.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마치 아내를 아랫사람으로 두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관계 유지 차원의 메시지를 먼저 건네고 그 다음에 본론을 말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소통은요, 기술입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기술이에요. 청산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소통을 연구하다 보면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과 존중이 사실은 반대 방향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랑은 애정, 호감도, 친밀감을 나타내고 존중은 유능하다는 인정, 경외심, 존경심을 나타내죠. 사랑은 아래로 가고 존중은 위로 가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강조해서 말하면 유능하다는 존중을 받을지언정 호감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래서 겸손이 미덕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겸손이 막 만병통치약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존중이 동시에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중을 만드는 자기 높임과 애정을 만드는 자기 낮춤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를 막 낮추다 보면 존중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자가 제안하기를 아직 잘 모르는 사이에선 자기 높임을 좀 더 높게 유지하고 가까워질수록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을 5대5로 유지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소통을 할 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목소리는 분명하게 활기찬 표정으로 이런 비언어적 행위를 곁들여주면 호감을 주면서도 존중을 불러일으키기 제격이라고 합니다. 자, 소통 능력에 이은 공감 능력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뇌 거울신경에 있는데요. 따라서 뇌와 마음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며 긍정적인 상태라면 공감 능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다만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해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즐거운 일이 없다, 마음이 무겁다, 긍정적인 정서가 안 생긴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로 펜을 입에 무세요. 그럼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먼저고 웃는 게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 웃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정서를 뇌에 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웃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은 웃는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펜이라도 입에 무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실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치아로 막대를 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상화 그림을 여러 개 보여줬어요. 그림 중 절반은 미대 신입생이 그린 작품이라 알려졌고 절반은 해외 유명 작가들 그림이라고 알려졌죠. 막대를 물지 않은 표정 변화가 없던 집단은 해외 유명 작가들 그림만 선호했어요. 반면 치아로 막대를 물어 웃는 얼굴이 된 집단은 누가 그렸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건요.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확실히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만한 대인관계는 따라오겠죠. 상대방의 이야기가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올 거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경청이란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웃어보세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평균 30배 이상 더 많이 웃고 건강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뇌의 긍정적인 감정을 집어 넣는 겁니다. 웃는 거 말고도 직접적인 방법이 두 가지 더 있어요. 감사하고 운동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하고 운동하기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감사하라고 정말 많이 말해주잖아요. 저도 진짜 지금까지 70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감사하기의 효과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걸 신경심장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마치 뇌처럼 신경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몸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심장만큼은 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명 하트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투톱으로서 뇌랑 서로 정보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거꾸로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한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의 변화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한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 학자들이 이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찾아 나섰겠죠? 각종 연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일을 막 상상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도 보고 명상을 하라고도 하고 편하게 쉬라고도 했다가 짜릿하게도 만들고 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실험 결과가 또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죠. 한 그룹에는 3주에 한 번씩 감사일기를, 한 그룹에는 매주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심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저자는 말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둔다. 며칠 적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심장 자연 치유법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감사하기라 더불어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의 필요성은 너무 당연하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면 최소 일주일에 3번, 시간은 30분 이상은 하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성공적이라면 내 삶 자체는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앞서 본 카우아이 섬 72명의 아이들처럼 불행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자신만의 의지로 뚫고 가는 회복 탄력성이 최대치로 차오른 사람이 되어 보시죠. 이제 이 실패를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고요. 그냥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꽤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잘 살 거라고 믿어. 여러분, 제가 많은 메일도 받아보면서 정말 실패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께 최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패라는 경험만큼은 제가 막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디딤돌이에요. 그러니 애초에 그 실패를 사전 예방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을 방해하는 겁니다. 실패는요, 이 회복 탄력성만 있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공의 자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실패 현재 진행형이라면 제 말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지 못할 정도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부디 유리공으로 남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믿어주고 지지하는 그 사람 생각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만들어갈 극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힘을 내십시오. 오늘은 정말로 이놈의 인간관계, 이 영상 하나로 끝을 낼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낱낱이 한번 분해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왜 고독한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사람은 왜 고독할까요? 우리를 둘러싼 타인,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즉시 사람은 고독해져요. 네, 우리는 고독을 느끼는 것조차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사회라는 것 안에서 비로소 내가 되고 개인이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없이 사는 건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셀프 고립도 인생의 특정한 시기, 즉 몇 주,
몇 달, 몇 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요. 항상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안 따라와 주나? 왜 이 상사는 나를 괜히 힘들게 하나?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신경 썼는데 이 사람은 왜 나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나? 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이며 살아야 하나?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인정 욕구를 버리는 겁니다. 타인의 과제와 내 과제를 분리하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들으면 진짜 뻔한 소리 중에서도 진짜 뻔한 소리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진짜 엄청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3가지 인생 과제가 주어져요. 1. 일의 과제. 2. 교우의 과제. 3. 사랑의 과제. 부모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직면하는 과제인 거니까요. 피할 수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과제 중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과제인 거예요. 일단 1의 과제는 업무상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이 관계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면 완전히 남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그 거리와 깊이가 사실 가장 약하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걸려 넘어지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운둔형 외톨이 단계로 가버립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랑 안 맞아서 이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매번 떨어진다. 아니면 업무상 크게 꼬였다.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눈앞이 깜깜하다. 아, 일이 싫다. 회사가 싫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 자체가 싫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이나 질타를 받는 것, 무능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것, 나의 존엄성에 상처가 나는 그 상태가 진짜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누구랑 뭐 싸우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만 바로 딱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도 사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원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그냥 요새 일 때문에 힘들어 라는 말로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해결해야 할 게 뭔지 이제 타겟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교우 관계는요.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데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깊어지는 것도 다 어렵습니다. 다 여러분 노력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우 관계에서 소위 얼마나 발이 넓은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의 거리와 깊이,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죠. 이 교우 관계가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의 과제와도 연결되는 거고요. 관계의 깊이가 가장 깊고 거리는 가장 가까운 이 사랑의 과제는 당연히도 가장 어렵습니다. 연인, 가족, 부모 자식 관계를 들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사랑을 실감한다고 하죠. 이 관계에서는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인간관계는 자유를 전제로 했을 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상은 이 모든 게 몰수당한 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이 몹쓸 굴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울려야 할 수도 있고요. 죽도록 싫은 저녁 식사 자리 혹은 회식 자리에서 저녁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장소를 3군데씩 옮겨가며 무려 5시간 반을 허리 꼿꼿하게 펴고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죠. 싫어하는 상사 기분을 살펴야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강압적인 교육 스타일로 인해서 자라면서 아예 찍소리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자유를 몰수당한 거예요. 그냥 해방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래봤자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굴레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어지럽게 꼬여버린 그물망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죠.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신 이 꼬여버린 그물망을 싹 풀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인정 욕구를 버리는 걸로 크게 가능해요.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이 인정 욕구에 집약되어 있어요. 사실은 인정받기 위해,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고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강압적인 훈육을 받아내죠. 네, 이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나는 가치가 있다는 걸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작 나는 아직 인정 못 받았는데 A가, B가, C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막 받고 있으면 내 몫의 인정을 빼앗긴 기분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 모든 게 전부 상벌 교육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칭찬하거나 벌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성공마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떨까를 생각하며 목표를 세우는 지경이 되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기대는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남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며 살라는 의미가 아닌 건 아실 거고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데 정작 내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삶, 여러분 삶인데 그냥 일평생 타인의 기대만 만족시키는 거, 그거 맞는 걸까요? 왜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시켜주지 않으시나요? 과제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인 자녀가 있다고 해볼게요. 숙제도 하기 싫고 아무튼 지금 모습은 공부랑 담을 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제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시킬 겁니다. 실제로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공부한다는 과제는 누구의 것인가요? 의사이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아들러는 이 부분에서 부모가 개입하는 건 타인의 과제에 발을 들이미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 우리 정서상 이게 맞나 싶은데 팩트는 팩트죠. 대부분의 트러블은 타인의 과제를 침범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과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인간관계의 질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쉽게 판단이 딱 됩니다. 사실상 결과가 저 사람 몫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억압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그 속마음에선 너가 아니라 내 체면을 위해서야 라는 뜻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임주의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방임은 내 소중한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니까요. 내가 관심을 둔 인물이 뭘 하는지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저 지켜보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의 과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응원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과제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과제죠.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건 여러분의 과제이지만 여러분을 싫어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의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건 할 수 있어도 거기서 그 말이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정하는 것 명백히 그 사람 몫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도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오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 안 좋은 컨디션,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정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진짜 싫어할 때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굴까요? 그 생각을 직접 하고 있는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이 포인트에서 진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 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여름이든 겨울이든 18도를 유지하는 우물이 있어요.
보통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누가 측정하든 똑같이요. 그런데 여름에 마시는 우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언제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물물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18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데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이라는 우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그 우물을 마시는 그 사람의 주관적 해석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온도를 판단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둘 다 전부 나라는 사람의 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았던 이 인간관계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허무하게도 단순한 거예요. 타인의 과제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 다른 사람이 뭐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의 과제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정말 오랫동안 자신의 머리, 피부 등을 바라보며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얼굴을 그 정도로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사실 너밖에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은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이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즉 상대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대의 과제지 내 과제가 아니죠. 아직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셨나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걱정되세요? 그건 여러분 과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제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이건 누구의 과제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명료해집니다. 내 과제면 관여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 말 그대로 타인의 과제면 냉정하게 선을 그으셔야 해요. 할 때는 해야죠. 과제를 분리하는 건 막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인간관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아들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결론이 나왔네요.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할 건요, 이 과제 분리가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입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과제 분리부터 시작됩니다. 분리하는 즉시 나는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은 쉽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과제를 막 분리하고 하는 거, 그 어려운 걸 하느니 솔직히 내 인생 타인에게 맡기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쉽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것,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어쩌다 불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길을 헤맬 일이 없잖아요. 내 갈 길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면 헤맵니다. 막막해지고요, 머리 아프죠. 그러느니 그냥 타인의 기대와 인정에 맞춰 사는 편이 낫다, 100번 낫다는 결론에 닿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순간순간의 충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그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순간순간의 충동적인 반응, 본능에 이끌려서 평생 사는 것, 그러니까 비탈길에 속절없이 굴러 내려가는 돌멩이처럼 사는 거, 진짜 자유 맞나요? 진짜 자유는 자기가 막 굴러 내려가고 있으면 스스로를 다시 밀어 올리는 그 태도가 진짜 자유 아닐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유를 정말 기꺼이 내어주고 미움받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인정에 맞춘 인생을 선택하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삽니다. 그렇게 돌멩이로 살아가죠. 돌멩이는 힘이 없어요. 굴러 내려가면 중력이 허용하는 곳까지 계속 내려가죠. 그런데 여러분은 돌멩이가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이끌림에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멈추고 비탈길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자유란 뭘까요? 저자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미움받을 용기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관계의 카드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화를 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화를 내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원인 결과로는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화낸 기억을 꺼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를 회복하던지 끊던지 이제 그 카드는 여러분이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랑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결심을 해서 관계를 끝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상대가 정말로 변한 거 맞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싫어하겠다는 목적이 먼저 앞섰고 그 목적에 맞는 그 사람의 결함을 찾아낸 거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람은 그럴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결점이나 단점을 정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변한 게 없는데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스스로 여러분을 싫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하겠다는 기저에는 그 사람 스스로도 모르는 열등감이 깔려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또 모르겠죠. 그냥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의 과제에 여러분 에너지를 그렇게 쓸 필요가 정말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모든 카드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찾으십시오.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이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과제만 보고 여러분 갈 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성공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